자, 전후 남북한의 정치와 경제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교과서는 240쪽입니다. 자, 한마디로 50년대를 이야기하는 건데, 한국전쟁이 끝나고,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남북한의 독재자 김일성과 이승만이 각자 자신의 권력을 키워가고 있었고, 이들은 자신의 권력 확보를 위해서 자신과 대립하는 정적들을 누명을 씌워서 축출했어요. 먼저 우리나라 이승만 정부부터 보자면 이승만 정부는 48년에 초대 대통령이 돼서 이승만이 2대, 3대 대통령까지 역임이 되었고 나중에 4.19 혁명으로 쫓겨나게 되죠. 자, 이 이승만 정부가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헌법을 자꾸 자신이 유리한 식으로 바꾸게 돼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대통령 선출 방식이나 대통령의 연임 제한 같은 것들을 계속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어떤 게 나오냐면 발췌 개헌이라고 해서 1952년, 그러니까 한국전쟁 중에 있었던 개헌안이 나옵니다. 이 발췌 개헌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을 원래 재헌헌법에서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제로 뽑기로 했는데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개헌한 것을 발췌 개헌이라고 해. 자, 그럼 왜 직선제로 개헌을 하느냐? 당시에 이승만이 국회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대통령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회는 50년 5월 30일, 그러니까 6.25 전쟁 직전에 2대 국회의원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있었는데 이들 중에 이승만 계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26%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회 안에서 이승만을 뽑아줄 확률이 너무 낮은 거지.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중에 26%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전쟁 중 일어난 국민방위군 사건과 거창 학살 사건 같은 것들이 폭로되면서 이승만 정부에 대한 여론도 매우 악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전쟁 중에 민간인 학살 사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드러났고, 당시에는 다 드러나진 않은데 개중에 국민방위군 사건과 거창학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됐단 말이에요. 국민방위군 같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군대 숫자가 부족하다고 사람들을 징집해서 끌고 갔는데 거기서 비리가 일어나서 제대로 입을 것과 먹을 것도 안 줘서 50만 명을 데리고 갔는데 9만 명이 전쟁터 구경도 못 해보고 뭐 추워서 얼어 죽고 못 먹어서 굶어 죽고 병 걸려 죽고 이런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거창 학살 사건도 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이 당시 큰 이슈가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자유당을 창당하고 지지 기반을 넓혀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부결됩니다. 이 개헌안 투표를 보면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개헌을 할 수가 있는데 찬성표가 14표밖에 안 돼. 반대표 143표인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만큼 지지를 못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든 직선제로 개헌을 해야 이승만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겠지. 지금 직선제 개헌안 투표도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이승만을 뽑아줄 리가 없기 때문에 이승만은 국회에선 죽었다 깨나도 대통령이 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개헌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의 통근버스를 강제로 연행하는 등의 일종의 테러 활동이죠. 일부 국회의원 간첩으로 몰아서 구속합니다. 이게 이제 52년 5월 26일에 일어난 부산 정치파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승만이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 납치하고 협박을 했었던 거죠. 이렇게 공포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기립표결로 통과시킵니다. 비밀 투표가 아니고 기립 투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막 잡아가고 헌병대가 국회의원들 납치하고 막 협박을 한 다음에 비밀 투표가 아니고 기립 투표로 개헌안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반대 예산 펼치지 못했겠지.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기립표결로 통과시켰고 이것을 우리는 기립표결로 발췌 개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발췌 개헌이 통과된 과정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가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고 개헌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니까 국회의원들을 납치하고 연행하고 말 안 듣는 사람은 간첩으로 모은 다음에 기립표결을 통해서 발췌 개헌을 통과한 거지. 누가 반대하는지 알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찬성이 163명인데 반대표가 없지. 분명히 아까 전에 투표 결과를 봤을 때는 160명 중에 143명이 반대를 했는데 그 사이에 협박을 통해서 지지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발췌 개헌으로 직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고 전쟁 중이라는 상황에서 이승만 반공을 내세워서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도표를 보면 알겠지만은 자유당이 여당인데 대통령은 여당에서 되는데 부통령은 여당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다 또 이승만 정부는 새로운 개헌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번엔 또 뭐 때문에 개혁을 하게 되냐면 당시 헌법에서 대통령은 2번만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승만은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2번 당선된 상태예요. 1948년에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 52년에 발췌 개헌으로 개헌한 다음에 2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또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승만은 2번까지만 하고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다음 선거에 나갈 수 없는데 또 나가기 위해서 자유당과 이승만 정권이 현임 대통령에 한해서 연임 제한을 없애자는 내용의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연임 제한이 없다라는 건 계속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국회에서는 또 부결을 시킵니다. 이번에는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이 예전보다 많아졌지만 개헌을 하기엔 또 숫자가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하려면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당시 국회의원 숫자가 203명이야. 거기서 개헌을 통과시키려면 203명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6명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통과가 되는데 보다시피 개헌에 찬성한 표가 135표라서 한 표 차이로 부결이 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개헌안이 부결되나 했지만 자유당이 이제 소위 기적의 논리라고 해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게 됩니다. 서울대 교수한테 물어봤다는 거야. 136에 203의 3분의 2는 뭐냐? 135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인데 반내림하면 135니까 개헌에 필요한 정족수가 135명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상이니까 135보다 숫자는 많아야 된다고. 그럼 무조건 136명이어야 돼. 근데 여기 보면은 개헌 찬성표가 135표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끼워 맞추기 위해서 사사오입이라는 논리를 개발한 거죠. 사사오입은 지금으로 치면 반올림 반내림을 사사오입이라고 해요. 옛날에 사사오입이라고 했나 봐. 사를 죽이고 오는 들어간다 이런 뜻인가 봐. 그래서 어쨌든 우겼던 거죠, 한마디로. 136명이 찬성을 해야 개헌안이 통과되는데 135명도 가능하게 하려고 이런 억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억지가 통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개헌안은 통과가 되고 이승만은 또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당선이 되게 됩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아까 수학자 얘기가 나왔는데 그 서울대 교수가 계속 욕을 먹었어. 그래서 그 제자가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기를 기만당했다. 그냥 2명 와가지고 물어본 건데 그냥 반내림하면 135다라고 그냥 가볍게 얘기한 건데 우리 스승님이 누명을 썼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진짜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걸까?
뻔하잖아. 그 전에 뭐 신문만 봐도 개헌안이 135명이라서 통과가 안 됐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자유당 국회의원 뭐 제자라고 하지만 자유당 국회의원이 2명이 와가지고 203명의 3분의 2는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정치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 아주 뭐 그냥 수학 공부만 해서 신경을 안 써서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도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변명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승만은 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는데 또 밑에 보면 알겠지만 부통령은 계속 이제 자유당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당선이 돼요. 이게 나중에 자유당 발목을 잡게 되지. 어쨌든 이승만은 또 대통령이 됐어. 자, 이렇게 계속된 무리수리는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되게 지금 방식이 세련되지 못하고 독재를 해도 똑같은 독재를 해도 되게 무식하게 한단 말이야. 국회는 막 납치해갖고 막 위협을 하거나 뭐 말도 안 되는 뭐 사사오입이라는 논리를 막 가지고 헌법을 자꾸 개정을 하니까 권위가 약화될 수밖에 없죠.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에서 이승만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조봉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봉암이라는 사람은 이 대통령 선거에서 3대 대통령 선거 4.4.5입으로 인한 이 선거에서 평화통일을 구호로 내걸고 예상보다 많은 표를 얻어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게 되지. 무효표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냐면 원래 이승만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였는데 이 사람이 급사했는데 대통령 선거 직전에 급사를 했어. 이 사람한테 보낸 표가 꽤 많았단 말이야. 그 표가 다 무효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신익희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조봉암에게 전혀 협조하지 않아서 이 신익희 표가 또 조봉암한테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런 걸 다 감안을 했을 때 조봉암 표가 200만 표가 넘게 나오고 무효표 180만 표면은 둘이 합치면 이승만 표에 거의 가깝기 때문에 이 자유당 정부 입장에선 굉장히 조봉암을 큰 위협으로 느끼고 충격을 받았던 거지. 그리고 부통령은 아까 얘기했지만 부통령은 자유당에서 거의 당선을 못 시켜.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에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음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는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됐고 위협적이었던 조봉암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법살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을 시켜서 죽였단 말이에요. 자, 조봉암은 무슨 제목으로 잡혀가서 사형을 당했냐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이고 그게 간첩이라는 건데 간첩이라는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평화통일을 주장했기 때문에 간첩이라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야. 자, 조봉암 씨 등 7명을 구속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근거가 뭐냐면 당원의 평화통일이 국시에 위배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평화통일을 얘기하면 간첩이라고 했어요. 그럼 뭘 주장해야 되냐? 무력으로 북진통일해야 된다는 것만 주장할 수 있어. 공산당이랑 무슨 평화협정 이런 거가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했었다는 거지. 그래서 평화통일을 주장했다는 죄목으로 간첩 누명을 씌워서 가장 위협적인 정치적인 라이벌을 사형을 시켜서 제거를 한 거죠. 그 북쪽의 김일성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제거를 하는데 남쪽에 우리나라의 이승만 정권도 다르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공주의와 권위주의를 강화해서 이승만은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고 반공주의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이 당시에 반공주의가 뭐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냐면 다른 게 아니고 정권을 비판하는 것 자체를 공산당이라고 몰아서 간첩으로 몰아 죽인단 말이에요. 공산당이어서가 아니고 자기네를 비판하면 공산당이라는 거지.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신의 라이벌들을 제거하고 민주화 운동이나 혹은 정권에 대한 비판을 틀어 막았기 때문에 두고두고 욕을 먹는 거지. 자,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국민의 효율적 동원과 감시를 위해서 1957년에 국민반을 조직했고 지금의 이제 반상회 같은 건데
이 반상회 같은 거를 할 때 옛날에 이 50년대에는 사람들 뭐 감시하고 정부의 정책 홍보해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과서에도 국민반이라는 게 국민의 효율적 동원과 감시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반공은 계속 강조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국가나 정권에 대한 비판은 간첩 혐의와 동일시시키고 반공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뭐 그런 비판이나 잘못된 것에 대한 반발을 억누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타임테이블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지. 1952년에 발췌 개헌을 했어요. 이것은 직선제 개헌이다. 그래서 2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직선제 선거로 당선이 될 수 있었지. 국회선 절대 당선이 안 됐을 텐데. 그러다가 54년에 4.4.5입 개헌을 해서 이승만이 계속 연임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3대 대통령 선거에서 또 당선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위협적으로 느껴지니까 진보당 사건을 일으켜서 조봉암을 체포하게 되고 59년에 조봉암을 사형시키게 되죠. 정치적으로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교과서 242페이지 봅시다. 전후복구사 50년대 경제를 봅시다, 우리나라. 자, 50년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6.25 전쟁의 피해로 산업시설, 뭐 물자 생산 뭐 이런 거 다 파괴되고 하여튼 나라 꼴이 굉장히 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국가적인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재개하기 위해서 산업시설을 재건하는 산업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기속재산을 또 매각을 계속하고 기속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을 얘기해요. 이걸 이제 민간에 불화해서 매각해서 경제발전을 도모했고 그리고 유엔군 특히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막대한 원조 물자를 우리나라에게 보내주는데 이것을 이제 분배해서 경제발전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50년대 후반이 되면 주요 산업시설을 어느 정도 복구했다고 해요. 근데 복구라고 얘기를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인해서 산업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10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을 했다. 그죠? 복구했다라는 거는 겨우 이제 뭐 40년대 후반 수준으로 돌아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50년대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막대한 원조를 해줍니다. 엄청난 양의 원조를 해줬어.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 그 원조에게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부분이 이 미국의 원조에 의존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어떤 걸 주로 원조를 해줬냐면 뭐 밀, 설탕, 면화 같은 농작물들을 우리나라에게 보내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미국이 원조로 보내준 밀이나 설탕이나 면화 같은 물품을 가공하는 300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이제 초기 산업을 발전을 시키게 되죠. 왜 300산업이냐? 아까 봤던 밀, 설탕, 면화 다 흰색이기 때문에 세계의 하얀색이다 그래서 300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큰 회사로 발돋움한 게 제일제당인데 제일제당은 나중에 이제 삼성의 근간이 되는 회사예요. 우리가 삼성하면 요즘에는 핸드폰,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겠지만 300산업으로 먼저 성장한 회사가 제일제당이고 삼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미국 원조의 부작용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자, 첫 번째. 농작물들이 주로 원조가 됐기 때문에 공짜로 줬기 때문에 농촌 경제는 어려워집니다. 농작물을 팔아야 되는데 미국에서 먹을 거 자꾸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한국 경제가 미국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돼서 미국의 원조가 줄어들면 우리나라엔 바로 경제 위기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원조를 해준 건 고마운데 우리나라 경제가 자립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자꾸 의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를 보내주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막 휘청휘청거려. 그 얘기는 원조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확고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얘기겠지.
자, 그리고 정경유착이라고 해서 이 원조 물품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분배하는 과정에서 또 비리가 발생할 수 있겠지. 정부가 기업들에게 밀이나 설탕이나 면화나 이런 원조 물품들을 얼마에 어떤 조건으로 주냐에 따라서 기업의 수익이 갈리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결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다는 거예요. 독점적 대기업이 형성되고 이 기업들이 경영을 잘해서라기보다는 정부에 매물을 많이 바치고 정경유착을 통해서 성장한 기업들이 많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50년대의 경제는 대략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북한으로 넘어가 봅시다. 243페이지. 자, 전후 북한의 정치와 경제. 자, 김일성 1인 독재 체제가 강화되는 상황입니다. 자, 초기 북한 정권은 저번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세력이 연합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김일성이 막 어버이 수령님 막 이런 식으로 우상화된 확고하게 우상화된 상태가 아니고 이 김일성을 견제하는 다른 정치 세력도 존재한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김일성은 이 사람들을 제거하면서 자기 권력을 독점을 하겠죠. 6.25 전쟁 과정에서 일부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데 대표적으로 소련파였던 허가이라는 사람을 제거를 했다 그러고 전쟁 직후에는 최대 라이벌이었던 박헌영과 남루당 계열에게 패전의 책임을 물려서 제거합니다. 그 전쟁을 김일성이 주도를 했는데 그 전쟁에서 졌으면은 김일성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제 자기 정적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지.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이 죽은 다음에 공산주의 세계에서도 이 스탈린 같은 독재자나 독재 체제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게 됐어. 그래서 김일성도 독재를 하니까 당연히 북한 내부에서도 그런 독재에 대한 비판이 나왔을 텐데 김일성을 비판한 세력을 숙청하게 됩니다. 자기 독재를 비판하는 세력을 숙청하게 된단 말이에요. 요 정도쯤 되면은 이제 자신에게 맞설 세력은 거의 없게 되는 거지. 우리 교과서에도 1인 독재 체제 강화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연안판이 남로당계니 뭐 갑상계니 뭐 이런 김일성에게 맞설 만한 정치 세력들이 다 숙청당하면서 김일성이 홀로 정권을 장악하는 완전히 독점하는 체제가 완성됐다는 거죠. 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봅시다. 북한은 이 미국의 폭격으로 6.25 전쟁 기간 동안에 완전 국토 자체가 다 쑥대밭이 됐기 때문에 50년제 경제계획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복구가 우선이 돼. 그래서 전후복구 3개년 계획이라는 걸 세워서 3년간 뭐 복구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뭐 이 북한이나 사회주의 국가 뭐 계획 경제의 특징이 뭐냐면은 계획을 세워놓고 그거보다 더 빨리 계획을 달성하는 게 목적이 돼. 그래서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라고 선전을 하지만 대부분이 계획에 미달했다 실은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후복구가 끝난 다음에 1차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과정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천리마 운동이라는 것과 병행을 합니다. 그 덕분에 목표를 또 1년 앞당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리마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생산성 향상을 독려하는 운동이야. 열심히 하라는 거지. 뭐 새벽에 나가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막 저녁 늦게까지 할당량을 채우고 할당량을 채우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막 2배씩 3배씩 해라 막 이런 식으로 막 독려를 하는 게 천리마 운동이거든. 그리고 북한은 이제 50년대가 지나면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전환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6.25 전쟁 이전에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사유재산도 인정을 했어. 대표적으로 우리가 46년에 북한이 토지개혁을 해서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갖고 있는 상태였던 거잖아. 근데 50년대가 되면 북한이 협동농장이란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기 땅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땅이 협동농장 한마디로 국가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개인 소유, 사유재산의 소유가 없어지는 거지. 대표적으로 토지 같은 그런 생산수단이 국가로 다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전부터 사회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토지나 공장 같은 생산수단이 개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다, 공동 소유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이 처음에는 이 농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토지 개혁을 해서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소유권을 인정해줬지만 50년대가 되면 협동연장이 이렇게 싹 넘겨버리면서 개인 소유의 땅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